제5장 경찰작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 먼저 우리 경찰은 조직법적으로 임무의 범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직법은 경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용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적인 활동은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찰권 발동에 일반법으로는 경지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개별법이 존재를 합니다. 자, 개별적 수권 조항과 개괄적 수권 조항 내용이 있는데요. 개별적 수권 조항은 경찰권이 발동하기 위해서 그 권한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개괄적 수권 조항은 경찰권 발동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수권 조항을 우리 법상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긍정설과 또 부정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긍정설이 기본적으로 통서 판례입니다. 긍정설에서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를 법률로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경지법의 2조 7호에 보면은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 조항이 그 일반적 수권 조항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에 이 공안질 이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을 한다. 만약에 남용을 하게 되면은 조리상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학설과 판례로 특정이 가능하고 독일에서는 이미 학설과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설에서는 이 경지법의 2조 7호는 본질적으로 조직법적인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지법이 제정이 된 것이 53년도죠. 해경 경직 53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조직법이 먼저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작용법이 규정이 되고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3년도에 작용법인 경지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91년도에 우리 그 경찰법이 제정이 됐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 조직법적인 규정이 그 작용법정에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이것에 근거해서 실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조항을 인정을 해버리면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이 형해와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오타가 났습니다. 경찰 작용은 대표적인 권력적이고 침해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법하고 달리 명시된 규정은 없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개괄적 수권 조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두 문자만 따면 이제 소공책 비보가 되겠습니다. 경찰 소공 목직 소, 공, 책,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비례 원칙이 있겠죠. 비, 보, 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조리라는 것은 조례하고도 구분해야 되죠. 조리는 불문법원이 됩니다. 관습, 판례, 조리 이렇게 썼죠. 이러한 일반 원칙들은 불문법원이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은 위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이러한 그동안의 조리상 한계로 논의되었던 이러한 법 일반 원칙들이 모두 성문법으로 다 흡수가 된 것이죠. 이 교재가 출간된 이후로 개정된 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개정된 법률들은 전부 모아서 매달 초에 그 개정법령 특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특강도 하고 그 관련된 자료는 카페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소공 목적의 원칙을 보면은 경찰은 소극적 목적에 한정해야 되죠.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기억나시죠? 큰 소 이렇게 했습니다.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됐다. 크로이츠베르크 그 언덕에 전선기념탑이 있었는데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경찰청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경찰청장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결이었죠. 자, 경찰 공공의 원칙은 생주민입니다. 사생활 불가침 원칙, 사조수 불가침 원칙, 민사관계 불가침 원칙 이렇게 3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생주민, 주민은 살려야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이제 비례 원칙에 보면은 적필상이 있습니다. 적필상. 적필상은 적은 반드시 살상을 하고 주민은 살려야 됩니다. 생주민. 이렇게 연관해서 암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책임은
객관적인 위험 상황만 존재를 하면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의나 과실도 필요 없고 뭐 위법하든지 혹은 적법하든지 위험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았든지 행위 능력이 있고 없고 책임 능력이 있고 없고 국적이나 뭐 정당한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그러한 위험 상황만 되면은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 경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인 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법인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가 있죠. 경찰 책임의 종류는 자, 행위 책임이 있고 상태 책임이 있고 복합적인 책임이 있는데 행위 책임은 자기나 또 자기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피사용자 그러니까 그 가게의 주인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위 책임이다 이렇게 틀린 질문은 나오는데 대위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상에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법상에는 그 주인이 종업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대위 책임이거든요. 대신해서 자기가 먼저 물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종업원에게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민법상의 개념을 여기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대위 책임이다 이런 잘못된 지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경찰 행정법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위법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상태 책임은 어떤 물건이나 동물의 뭐 소유자라든가 점유자 또는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고의가실을 불문하고 정당한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훔친 물건이라도 내가 훔쳐온 동물이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근원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복합적인 책임은 여러 사람의 행위 또 여러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물건의 상태로 발생되는 책임인데 그 관계되는 사람의 뭐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고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이 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위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찰 긴급권이 있습니다. 자, 경찰 책임의 유형인데요.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그 경찰 위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발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긴급 상태에서는 책임이 없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도 경찰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찰 긴급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책임 없는 사람에게 그 경찰 긴급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겠죠. 우리 법령에는 이제 경범죄처벌법 여기 보면은 공무 원조 불응죄라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가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보면은 뒤에 그 위험 발생 방지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위법하다면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고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경찰 비례의 원칙은 적별상입니다. 적은 반드시 사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이고 초기에 경찰 행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말을 서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행정에서 논의가 되었지만은 오늘날 뭐 경찰 행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뭐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근거는 불문법의 원칙이지만은 우리 실정법에도 근거가 있죠.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법 1조 2항에도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아무튼 우리 경제법에 있는 것은 이제 경적 비명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적필사항은 모두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적합성은 목적에 수단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필요성은 필요 최소한의 침해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상당성은 어떤 행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또 침해되는 사익을 서로 비교를 해서 최소한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커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것을 이제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격언에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자, 이 격언을 필요성의 원칙에 대한 격언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필요 최소한의 침해 수단을 써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당성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땅하고 쏘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위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자, 판례는 불법 집회하고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 비록 집회 참가하는 목적이 명백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제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농민 집회가 열리는데 그 농민들이 저 시골에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상경하는데 그 시골에서부터 그 못 올라가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그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한 20년 전에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를 많이 했었죠. 보충성의 원칙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법적 보호 이익의 확대, 종래에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 사건이 아니고 공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겠죠. 자, 반사적 이익이란 것은 법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행정주체 등의 그 일정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그에 따른 반사적으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던 것이 점점 법이 보호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그러한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말 그대로 하자 없이 재량 행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죠.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이 개입해달라고 하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한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을 보면은 경찰권의 부작위 등으로 침해를 당한 사람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권이 개입해도 되고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이 되어버렸으니까 재량이 없다는 것이죠. 의무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 독일의 띠톱 판결입니다. 목재소에서 띠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리고 소음도 엄청나게 났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과 먼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는 이런 민원이 경찰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미정미정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사안이라면은 반드시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된다. 이때는 경찰권의 재량권이 0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그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김신조 판결입니다. 김신조가 내려왔을 때 어떤 민가에서 격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가족이 그 파출소까지 뛰어가서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서는 출동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재량 사항이다. 조금 있다가 출동을 할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김신조와 격투를 벌이던 그 사람은 이미 사망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경찰 개입 청구권으로 통제가 가능하죠. 만약에 재량권을 행사를 했는데 위법하다면은 취소 소송 등 소송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은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으로 점점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작용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찰상 행정행위를 보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형성적 행위 이렇게 또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명령적으로는 하허면이죠. 하명, 허가, 면제고 형성을 해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주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특허, 대리, 인가죠. 하하면 특대인,
그리고 준법률적 행위로는 공정, 통지, 수리, 확인, 공통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고, 법률적 행정행위가 무엇이냐?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준법률적 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작용을 구성 요소로 합니다. 어떤 판단이나 인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청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적인 행위는 개인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형성적인 행위는 어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행정행위와 처분, 행정행위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데 권력적인 단독행위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개념으로 정립이 된 것이고, 보통 법률상에서는 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상 행정행위를 보면은, 하하면 명령적인 행정행위가 되겠죠. 하명에는 자귀, 부자귀, 수인, 급부 이렇게 네 가지 하명이 있습니다. 자귀는 어떤 것을 해라, 부자귀는 하지 마라, 수인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웬만하면 참아라, 급부는 어떤 것을 내라, 돈을 납부를 하라, 그런 하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명에는 작부, 수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허가는 부자기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니까 해도 좋아, 이렇게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죠. 이 금지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안 되고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금지에 대해서만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기를 해제하는 것은 허가에 해당되고, 이 부자기 외에 자기나 수인, 급부 이것들을 해제하는 것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을 안 해도 되면 면제가 되는 것이죠. 수인이나 급부 이런 것들도 해제를 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다. 부자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하허면에 작부, 수급하고 일상 금지를 해제하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허면이라는 것은 어떤 시골을 이야기하겠죠. 면단위 시골인데, 면단위에는 작부들이 부족합니다. 작부라고 하면은 그 유흥업소의 그 여종업원을 말하죠. 그러한 작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골이라도 유흥업소는 있어야겠죠. 일상 금지를 해제해야 됩니다. 경찰 하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경찰 하명에 해당합니다. 유형을 보면은 자기는 집회 신고를 해라, 그런 의무가 될 수 있고, 부자기는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수인의 의무는 범죄 예방 제재를 위해서 극장에 출입을 할 때 극장주는 이것을 참고 경찰관에게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수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급부는 이제 돈을 내라, 이런 것이죠. 면허시험 볼 때 스스로 납부해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죠. 그 외에 3자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지만은 대물적인 하명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구입을 했거나 빌려왔거나 그런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것이죠. 경찰 하명 위반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경찰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경찰상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경찰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경찰 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기출도 되었지만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을 시키도록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미 위반을 했다면은 벌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경찰 하명의 위반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사법상의 효력을 말합니다.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해서 물건을 팔아도 그 물건을 판 그 거래 행위는 사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무어가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팔아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것은 불법이지만은 거기서 술하고 안주를 시킨 사람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어가 영업이니까 나 돈 못 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면은 또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단순하게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법적인 것을 사법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가,
뭐 공법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지문이 나오면은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하명에 대한 구제. 하명이 적법하다면 수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위법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경찰 허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금지는 해제할 수 없고 요건은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만은 예외적으로 토행 금지를 해제하는 것처럼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도 경찰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것이죠. 허가를 해줄 때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허가를 신청할 때 법률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허가를 해주려고 보니까 법령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허가를 해주는 당시, 처분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벌을 과하거나 뭐 제재를 가할 때는 행장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법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신청에 있어서 처분을 할 때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할 때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하는 것은 적법 요건이죠.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되고 무허가는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사법상으로 유효냐 무효냐 하는 그러한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경찰 면제, 부자기를 뺀 자기 겁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죠. 경찰 행정법에서는 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